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 결과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한 총리 선고문의 행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판결 내용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파면되는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인용 의견은 1명에 그쳤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40여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재판관 후보자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들을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담은 헌법 제66조와 제111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파면까지 할 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 선고 직후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 총리가 마 후보자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마 후보자를 일단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이 확인됐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 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 관행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청문회를 해서 통보를 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확실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실효성이 없어진 데다 줄탄핵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실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여당은 한 총리 선고가 나자 대통령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며 대통령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잇따른 탄핵 시도가 내란 음모라며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천막당사를 운영한다는 건데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천막당사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내란죄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며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그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같은 이슈가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각하를 결정한 재판관들도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 철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증거로 형사 조서 등 수사 기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주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반박해온 내란죄 철회와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 두 가지 모두 한 총리 선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 선고를 뜯어보면 헌재가 국무회의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인지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계엄 직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헌재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한 총리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러한 표현을 두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전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 선고 내용에는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 선고 전원일치가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전원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만장일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연이은 전원일치의 판정의 흐름이 깨진 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사건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모두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후폭풍을 고려해서 전원일치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이 전원일치가 깨졌으니까 윤 대통령 선고도 전원일치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연결짓긴 어렵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달랐던 겁니다. 방금 짚어봤지만 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결정문을 보면 되레 비상계엄과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네.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예단을 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소추 사유 중에 하나는 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묵인, 방조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란 행위는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가 불과 2시간 전에 계엄 계획을 대통령에게 들었고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지만 한 총리는 여기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직접적으로는 판단을 안 했죠. 역시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현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란 표현을 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걸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한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 안 삼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를 하게 되면 국회가 다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헌재 판단으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내란죄 철회 부분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선고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 자, 여도현 기자.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총리 선고까지 끝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있을까요? 네, 헌재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수요일 이후에 나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결정문을 쓰고 보도자료를 쓰는 데만 적어도 하루 이틀이 필요합니다. 오늘 공지를 못한 데다가 수요일엔 고3 3월 모의고사가 있어서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주변 인근 학교들이 선고기일 당일에는 휴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오전엔 헌재의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알려진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28일 금요일은 돼야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빨라도 이번 주 금요일이다 이런 건데 한 총리의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선고만 남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넘어온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 소추된 한 총리 사건까지 오늘 선고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 사건이 최후순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로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평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도 했습니까? 네, 오늘 헌법재판관들은 오전에 한 총리 선고를 하고 이후에 11시에 잠깐 모였습니다. 취재 결과 평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오후엔 별도로 평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오후 2시부터 다시 평의를 진행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서 탄핵 소추부터 지금 결론까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건 헌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경우에 윤 대통령 부재 상황을 헌재가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재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경찰이 헌재 주변을 급격히 통제하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 정문 앞입니다. 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경찰 바리케이드로 길목 중간이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뒤로 보시면 똑같은 바리케이드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곳까지 오려면 최소 2차례 이런 바리케이드를 통과해야 하고 그때마다 경찰이 신원과 용무 등을 확인합니다.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도 쪽으로 가시면요, 이런 경찰 버스 차벽이 200m 넘게 줄지어 헌재를 둘러싸고 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차간 틈을 보시면 사람 한 명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합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착수했는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를 앞두고 2중 3중으로 경계가 강화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놓고 대통령 탄핵 찬성 측, 반대 측 반응이 엇갈렸죠?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에서 100m 남짓 떨어진 안국역 부근에 모여서 오늘 선고를 유튜브로 지켜봤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속보가 나오자 대통령도 이렇게 기각될 것이다 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앞에 모인 탄핵 찬성 집회에선 헌재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만 남았다. 국무총리도 몰랐던 계엄 선포였음이 인정됐다는 기대 어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집회가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전국 농민회는 내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탄핵 반대쪽에선 이에 대해 맞불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금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트랙터가 서울에 진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엄포했습니다. 경복궁 앞 민주당 천막들도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헌재 앞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키는 천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헌재 정문 앞은 1인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국민의힘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이게 어떻게 1인 집회입니까? 꼼수 이게 국민의힘 수준이죠. 아이고 민주당 수준이나 돌아보세요. 민주당 측은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데 왜 뭐가 시위예요? 왜? 20m 내가 1인 시위하는데 집회니까 그래도 집회니까 20m가 누가 봐도 10m도 안 되네. 헌법재판소 반경 100m는 집회 시위가 금지된 상태지만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일행임을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모여 30분 이상 시위를 하면 1인 시위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꼼수 집회를 해온 시위대를 전부 해산시키고 차벽으로 진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 똑같이 있을 테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머무는 헌법재판소 바로 앞 천막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진공상태 조치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관을 해치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유튜버가 여전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택 앞에서 문대행을 모욕합니다. 포르노 판사 문영배 포르노.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내뱉습니다. 빨갱이는 모두 감방으로 가서 구속시켜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온갖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유모 씨입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유튜브 채널에 문영배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해서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몇몇을 죽이고 목숨을 끊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지난달엔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 관련 모든 사건을 병합해 협박,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석방이라며 자랑하듯 글을 올렸고 헌재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문대행을 모욕하고 경찰을 비웃었습니다. 이 경찰 기획이 맨날 시장이라 가더만 야 형배야 이거나 먹어라. 유 씨는 살해 협박글 등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완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당시 상황들은 수많은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폭동 가담자들의 재판에도 제출돼 있는데 변호인들은 원본이 맞냐며 영상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9일 폭동이 일어난 서부지법입니다. 경찰을 밀치는 시위대 곁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는 유튜버들이 보입니다. 폭동 현장은 여러 유튜버들의 생중계 방송과 현장 CCTV, 수사기관의 체증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려 100개에 달하는 영상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이런 영상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영상이 편집됐을 수 있다며 원본 그대로인지 입증하라는 겁니다. 검찰 측은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에 문제가 없도록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했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거냐고 했는데 변호인은 유튜브 영상은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임을 입증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진에 의해 영장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판사실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도 증거 영상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영상의 무결성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다며 핵심 동영상 3개에서 5개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폭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최근 헌재를 찾은 야당 의원들이 달걀에 맞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민주당이 정치인을 폭행할 경우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고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공식 일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치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법조항을 고쳐 국회 회의석상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 사건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면 최대 절반까지 형을 늘리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만난다든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의 테러와 폭력이 조장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의정활동 방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을 때리면 일반인을 때렸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항에 명시된 의정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닙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비꼬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란 점을 지적하며 거부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내란죄 형사재판의 2차 준비기일은 윤석열 대통령 없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차 준비기일 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검찰은 내란죄 증거를 놓고 다퉜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한 건 불법이고 보안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만 송부받은 게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공방을 들은 뒤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기한 등의 문제를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선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다음 달 14일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달 20일에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 보장도 어느 정도 됐을 테니 양보를 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주에 3번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 달 14일 첫 재판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난 대형 산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남 산청은 나흘째, 경북 의성은 사흘째 활활 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낮에는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는데 경북 의성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윤도혜 기자. 지금 윤 기자 뒤로 다 타버린 곳들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기와가 다 내려앉은 채 집이 무너진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차례 화재로 이곳 현장은 이미 처참한 모습인데 저쪽을 보시면요. 불길이 다시 마을 쪽으로 번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쪽으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벼 건조기와 그리고 트럭, 트랙터 할 것 없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의성에 이런 곳이 100군데가량이나 됩니다.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오늘 헬기 60대를 이곳 의성에 집중해서 확산되는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직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태풍급 강한 바람이 불어서인데요. 긴박했던 오늘 낮 상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불 조심 깃발이 요동칩니다. 불은 순식간에 산 능선을 따라 번집니다.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는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산에 있는 진화대원들 다 빠지라는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대피령이 떨어진 마을로 가보니 마지막 남은 주민들이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남은 사람이 있을까 한시가 급합니다. 이 집은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재발했거든요. 이쪽에. 지금도 막. 마을은 금세 텅 비었고 소방차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22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피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의성 체육관인데 불길은 이곳 앞까지 번졌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 바로 뒤에. 대피소를 지키려 헬기 3대가 동시에 뜹니다. 가까스로 더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초속 25m까지 불어온 바람에 막는 것보다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이 안동까지 번졌다고요? 네, 의성 산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동북쪽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엔 안동까지 올라가서 안동 기란면과 남선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의성과 안동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난 산불도 아직 안 꺼진 상태 아닙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경남 산청에서 난 산불도 아직 끄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 끄는 게 목표였지만 역시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율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산불 3단계가 내려진 울산 울주군 산불 진화 작업도 비슷한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전국 52곳에서 산불이 나서 축구장 13,800개가량의 산림이 산불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돼서 산청, 의성, 울산, 산불 3곳에서만 소방공무원 506명과 소방차 245대가 동원됐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에 이어 이곳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 울산 울주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두열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가 산불을 끌 헬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주로 쓰는 러시아산 헬기 8대는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이 끊겨 멈춰서 있고 미국에서 대형 헬기를 빌려오려던 계획도 올 초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을 퍼올립니다. 연기가 나는 곳으로 날아가 물을 뿌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에 물 3,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 카모프입니다. 산림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모두 29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8대가 이번 산불에 투입되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2022년 러브 전쟁 시작하면서부터요. 러시아제 헬기 부품이 한 개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 8,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미국산 대형 헬기 7대 중 2대도 수리 중입니다. 산림청은 애초 미국에서 중고 대형 헬기를 임차해 오는 방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동안 꺼지지 않고 축구장 32,000개 크기의 산을 태운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입니다. 큰 피해를 겪은 미국이 헬기의 해외 반출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와 국방부, 소방 헬기 등 이번 산불에 동원된 헬기 66대가 더 있지만 담수량이 적은 소형이거나 산불 진화용이 아닙니다. 초기에 빨리 날아가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같은 대형 산불에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불 막 번지는 데는 큰 헬기 아니면 우린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높은 데서 좀 적은 양 뿌려봐야 뭐 다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은 물 10,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미국산 초대형 헬기 치누크 석대를 샀지만 이마저도 2년 뒤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3월에 때늦은 폭설이 찾아오면서 올해는 산불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레 전국 곳곳에서 평년보다 더 크게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언제쯤 비가 내릴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열흘 전 폭설의 도로는 마비됐고 시설물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무색하게 전국 곳곳은 금세 바싹 말랐습니다. 30cm라는 많은 양의 눈이라도 비로 환산하면 물의 양은 20에서 3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얼음알갱이는 물보다 부피가 클 뿐 아니라 결정 사이사이 공기층도 있어 강수량으로 치면 그 양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폭설 직후 기온이 급격히 올라 눈이 빠르게 녹았습니다. 이후 비도 거의 안 온 터라 땅은 바짝 말랐습니다. 최근 2주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40%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남부지방이 더 심각한데 현재 대형 산불이 난 경남과 울산의 경우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은 불씨를 계속 확산시켰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산불 확산 속도는 매우 빨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랑 6m/s 정도 불었을 때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산 속도는 약 25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난 곳들은 대부분 침엽수인 소나무로 둘러싸여 피해를 키웠습니다. 사시사철 잎을 달고 있는 침엽수가 언제든 연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화재 시 단풍나무 등 화렵수보다 더 많은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 일대는 산불 경보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수도권과 강원, 제주도 경계 단계입니다. 26일 수요일까지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겠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는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수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지만 남해안에만 5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목요일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기상청은 많은 비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에 산불을 막다 숨진 진화대원들은 모두 60대입니다.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겨울과 봄에만 일하고 그마저도 일당이 8만 원밖에 안 돼서 고령자가 많은데 이런 진화대원들에게 너무 무리한 임무가 맡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붙은 산맥은 진화에 투입된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96년 동두천 산불 때 7명이 숨진 이후 가장 많은 진화대원이 숨진 겁니다. 4명의 사망자 모두 산 7구 능선 지점 약 100m 반경 내에서 각각 흩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4명 중 1명의 산림직 공무원을 빼면 나머지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입니다. 진화대원은 지자체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11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1년 중 6개월만 일하고 일당은 8만 원 수준입니다. 청장년층 정원은 없고 대개 고령층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무리한 임무 수행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 없이 몸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현장에선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 못 자고 약간 피곤하고 좀 안 됐더라고요. 내 같은 때문에 눈물이 나이 가지 마세요. 체계적인 현장 판단이 없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쪽에 있는 우리 이쪽으로 바로 넘어왔어. 이거 봐, 런치하고 봐, 완전히 봐, 숨을 못 쉬겠더라고. 현장 책임자들은 오늘도 원론적인 대책만 내놨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를 정하고 매뉴얼에 따른 사전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창녕 국민체육관에는 산불 순직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재난을 두고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쇄 산불을 낸 중국인이 긴급 체포됐다. 김건희 여사가 호마의식으로 불을 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숲을 속을 들여다보는 여성은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보세요? 여기 있어? 아줌마! 경찰이 부르자 몸을 돌려 달아납니다. 진정하세요, 경찰관이니까. 2년 전 부산경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갈대밭 연쇄 방화범을 붙잡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반국가 세력 산불 방화범 현장 검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남성은 울산 산불은 중국인 교환학생의 방화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방화범 검거 영상이 뜬금없이 중국인 체포 영상으로 뒤바뀐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산불을 내서 이 불안한 전국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첩은 너무나 많다. 정치적 코너에 몰린 쪽이 어떤 집단적으로 작전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재난을 딸감 삼아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행위,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정치 유튜버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김건희 여사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인 의식, 즉 호마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근거는 없고 아니면 그뿐입니다. 대통령실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금세 영상을 지웠습니다. 사과는 없습니다. 이번 동시다발 산불은 성묘객, 농장 작업자 등의 실수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가짜뉴스를 주워 담긴 어렵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연세대가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가 대상인데 정부는 재적을 당한 의대생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세대 의대는 1학기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재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미등록 학생은 약 400여 명, 45%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재적 통보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칙을 재차 강조하며 별도 구제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이 마감인 전남대의 경우는 복귀생이 많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20여 개 의대들이 이번 주까지를 복귀 시한으로 잡았는데 눈치를 살피던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복귀자 명단 공유 등 휴학 압박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와도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내걸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과반 이상의 학생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의료인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면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이렇게. 교육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등록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재적이 현실화했을 때 의대생의 반발이 심하면 의정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대장동 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레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는 사유가 없다고 한 차례 경고했고 오늘은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이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판은 6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과 14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을 하기 위해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법에는 과태료 부과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나 감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대표도 현재 민간 개발업자들처럼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준비해온 이슈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혼자 웃는 최상목. 자,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환하게 웃은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뗐죠. 네. 자, 초반에 긴장했을 때와 달리 오늘은 상당히 홀가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렇게 아예 드디어 이렇게 스스로 얘기까지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짐을 덜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네. 또 관심이 주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권한대행 된 초기에 자신의 SNS에 얼마 되지 않아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바꾸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놀이 하지 말라, 이건 논란으로 삼은 적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보고 가겠습니다.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습니까? 최 대행은 내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자, 어쨌든 오늘 드디어라면서 환한 웃음을 짓긴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참고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최상목 부총리의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약 10분 전 모습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직책이 여전히 그대로군요.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는 홀가분할 수 있겠지만 드디어 이러면서 뭐 환하게 웃는 게 지금 산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군요. 말이 나온 김에 최상목 대행 체제는 어땠는지 그 평가도 한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직후에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라면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앞으로 나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달 동안의 모습은 이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죠. 그렇죠. 자, 특히 그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 최상목 대행 시절에 위헌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법안들에 대해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뭐 3개월 동안 9차례 통과시킨 것이 뭐 역대 3번째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는 헌재의 결정은 저렇게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할 거면 다 하든지 안 할 거면 다 안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야당에서는
설사 대행 직책을 뗐다 할지라도 탄핵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탄핵은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1번째인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망한 망언집. 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자, 이른바 이재명 망언집, 자,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책을 지난주에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망언을 총망라해서 이 대표의 실체를 알리겠다 이런 의도인데 참고로 저도 이 책을 좀 오늘 다 읽어봤는데요. 네. 물론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많이 적혀 있지만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게 왜 망언인지라고 애매한 발언들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전환기 씨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 극성 지지층과 뭐 이런 극우 세력들이 광주에 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발언인데 이 발언이 망언인지 뭐 의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이걸 망언이라고 할 수 없죠. 뭐 또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또 오른쪽 누군가는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만 놓고 보면 이게 망언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법률 해석을 판검사가 아니라 범죄자가 한다라고 하면 망언이겠지만 이 지금 적혀 있는 발언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망언이라는 건 주로 품위 어긋나는 욕설 같은 비속어 또는 그 혐오 발언 또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일컫는데 이 대표가 해왔던 정치적인 발언 모두를 다 망언이라고 해버려서 그 의도가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당장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망언집이 아니라 이재명 명언집이다 이렇게 뭐 풍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걸 두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언집을 낸 의도가 좀 다르게 흘러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 홍보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동문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우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몇 가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자, 권성동이 기획한 이재명 팬북이다. 네. 자, 이런 걸 왜 내는 것이냐. 이재명 정책 홍보를 오히려 국민의힘 해주고 있다. 이게 망령될 망자가 아니라 오히려 발할 망자 아니냐. 진짜 이재명의 사생팬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반응들이 야당 성향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번 저 안규령 부대변인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땡큐 권성동 뭐 이렇게 적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조만간 미국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데 그 전에 한국 이름을 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에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등 민감국가 지정 관련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민감국가 명단 최종 확정 전 한국을 명단에서 뺄 수 있냐는 질문엔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 리스트 발효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아직 몰라요? 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후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지만 다음 달 15일 효력 발효 전까지 해제는 약속받지 못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21일 열린 한미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인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위배가 돼서 지금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아마 저희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어떤 위배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측 설명입니다. 민감국가 명단 확정까지는 겨우 3주 정도 남은 상황. 하지만 미국 측과의 다음 실무협의 날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기로 해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 수장 역시 한국은 빼고 아시아 순방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권한대 행체제로 석 달여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패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은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이미 아시아를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첫 순방길로 아시아에서도 하와이와 일본, 태국, 인도를 다녀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이번 주 초 시작될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우리나라는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해 괌, 필리핀, 일본까지만 들르는 일정입니다. 미측 일정 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하는 게 순방 목적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일정 조정을 이유로 빠졌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속도감을 가지고 한국과 굉장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구상을 나누기에는 시기상조다. 1차적인 외교 일정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교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결국 동맹 간 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잠을 이루기 어렵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내란 불면증까지 등장했는데 시민들을 잠 못 들게 한 현장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 인도는 이렇게 경찰 차벽으로 막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제 건너편을 보시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잡는 북한 공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15분만 걸으면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촌입니다.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불면의 밤, 그 시작은 계엄령 선포 당일 밤입니다. 국회 안에서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회의원 보좌관 유신욱 씨. 당시 대치 중 몸에 닿은 계엄군 총의 촉감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총의 촉감 같은 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한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도 취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믿기지가 않아서 잠에 금방 들기가 어려웠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또 벌일지 모른다. 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계엄령 선포 나흘 뒤 윤 대통령 탄핵안 첫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밤에도 시민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의 트랙터. 경찰이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아섰고 그렇게 과천과 서울의 사이고개 남태령에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12월 21일이 동짓날 밤이었고 그날이 이제 한 해에서 가장 밤이 긴 때고 그리고 그날 유난히 되게 추웠어요. 농민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낮부터 시작한 대치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거 계속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더 오신 분들, 후원 보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모였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첫 차 시간이 되니까 그 기차에 타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남태령에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남태령 대치는 불면의 밤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에야 2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늦어지던 상황.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한때 정말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던 곳인데 지금 여기를 좀 비춰주시죠. 아직도 경찰 질서 유지선이 이렇게 거리 도로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눈보라까지 쏟아지던 새벽. 시민들은 은박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샜습니다.
아무래도 힘은 좀 들죠. 근데 이제 내가 힘든 것보다도 나라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 불면의 밤에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이 거리 집회라는 게 화장실 이용하는 게 늘 문제죠. 이곳 천주교 수도원 수사들이 직접 거리의 시민들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안쪽으로 안내하는 사진이 퍼져서 훈훈한 감동을 낳기도 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아니 설마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밤.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잠 못 잤던 서부지법 폭동의 밤입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폭동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법원 후문 바로 앞에서 20년 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홍국 씨. 마음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어.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았다. 예.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어. 어떻게 법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불편한 게 있으면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법이 경계선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창문도 깨지고 뭐 벽도 뜯어져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말이 그런 건데. 경계가 여기서 깨진 거지. 그 최후의 경계선 법원을 부순 80명 가까운 폭동 가담자는 자신이 부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는 윤 대통령.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체포 52일 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구치소 앞 윤 대통령 지지 현수막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당시 구치소를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이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또 손을 흔들던 바로 그 장면.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습니다.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윤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구속기한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그 이례적 판단이 왜 윤 대통령에게만 내려졌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이곳 헌법재판소로 쏠려 있습니다. 처음엔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어느덧 현실이 된 내란 불면증 언제쯤 끝날까요?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휘두를까 말까 하다가 공이 방망이에 맞았습니다. 이게 내야 안타가 될 줄 알았을까요? 프로야구는 이렇게 예상을 깬 장면들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새로 도입된 피치클록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불러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키움 푸이그는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선 화를 내는 대신 상대 투수에게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한화 황영묵은 분명 안타 같은 타구를 몸을 날려서 쓱쓱 지워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올 시즌 새로 도입된 룰은 예측 불허의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슬아슬한 한 점차 승부, 숨을 고르는 한화의 투수 폰세를 향해 심판이 다가오더니 원볼을 선언합니다.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공을 25초 안에 뿌려야 하는 피치클록의 첫 위반 사례가 된 겁니다. 키움 하영민과 김선기 역시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이 되도록 공을 던지지 않아 볼 하나씩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낮아진 스트라이크 존을 잘 활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볼엔 배트가 꿈쩍 않더니 경계에 살짝만 걸쳐도 때려내던 LG 홍창기. 올해 1cm 낮아진 ABS 존에도 적응을 마친 듯 19승부 끝에 2루타를 쳐냈습니다. 삼성 김지찬 역시 낮아진 스트라이크 존을 의식한 듯 칠까 말까 고민하다 내민 배트에 공이 맞으면서 상대 투수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 덕분에 행운의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와 웃음을 품고서 야구 팬들 곁으로 돌아온 프로야구. 개막하자마자 그라운드엔 명장면들이 쌓였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3월답지) 않게 기온이 쑥쑥 올라가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기질도 말썽입니다. 내일은 성사까지 날아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계절을 한 달 넘게 앞서가는 날씨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5도로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고 비가 내린 뒤에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